한국은 그냥 중국 따라하기만 하는 나라야. 베이징에 사는 건축학도가 평생 믿어왔던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롯데월드타워 한 장의 사진이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는데요. 한국은 창의성이 없어. 누가 한국 건물을 공부하겠어? 그냥 트렌드만 따라가는 나라. 이런 편견을 가지고 한국에 온 중국인이 한국을 경험하고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고 여러분이 드는 생각은 어떤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기서 잠깐 보시기 전에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계속해서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길 바라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자오신입니다. 중국에서 가장 큰 도시인 베이징에 살고 있어요. 저희 도시는 높은 건물들이 즐비하고 길거리는 사람들로 붐비며 밤새도록 불빛이 반짝거리죠. 20층 아파트 창문 너머로 수백 대의 자동차와 거대한 광고판, 그리고 직장이나 학교로 급히 향하는 사람들을 볼 수 있어요. 저는 어릴 때부터 건축가가 되고 싶었습니다. 꼬인 달이나 하늘에 닿을 듯한 탑 같은 기상천외한 모양의 건물을 그리는 걸 좋아했거든요. 부모님도 자랑스러워 하셨어요. 어머니는 대기업 무역회사에서 일하시고 아버지는 작은 기술 스타트업을 운영하고 계세요. 두 분 모두 중국이 미래다. 우리는 모든 면에서 앞서 있다고 말씀하시죠. 저도 그렇게 믿었어요. 학교에서는 기술과 디자인 분야의 선진국이 미국, 일본, 중국이라고 배웠습니다. 그게 전부였어요. 누군가 한국을 언급하면 대부분의 반 친구들이 웃으면서 한국은 우리를 따라하기만 해라고 말했죠. 저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국은 진짜 창의성이 없어라고 여러 번 말했어요. 한국은 그냥 트렌드를 따라갈 뿐이야 라고 친구들에게 얘기했죠. 왜 누가 한국 건물을 공부하겠어? 라고 혼자 생각했어요. 그런 생각이 제 머릿속에 박혀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같은 말을 반복했어요. 그걸 믿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화창한 오후 모든 게 바뀌었어요. 대학 건축학과 수업에 앉아 있었는데 높은 창문 너머로 햇빛이 쏟아져 들어왔어요. 반 친구들은 조용히 수다를 떨며 강의 시작을 기다렸죠. 그때 새로운 교수님이 들어오셨습니다. 한국에서 오신 이민호 교수님이었어요. 따뜻한 눈빛과 차분한 목소리를 가지신 분이었죠. 미소를 지으며 몇 장의 사진을 들어 보이셨어요. 오늘은 아시아 건축을 탐구해 보겠습니다. 중국, 일본, 그리고 한국도요. 살짝 눈을 굴렸어요. 한국이라고요, 정말. 지루한 회색 건물이나 작은 사무실 타워 정도를 기대했어요. 그런데 서울의 롯데월드타워 사진을 보여주시더군요. 깜짝 놀랐어요. 잠깐, 그 건물이 이렇게 거대하다고요? 이 타워는 높이가 555m입니다. 강풍이 불 때 약간 움직이도록 설계되어 부러지지 않아요. 그리고 태양 에너지를 수집하는 유리 패널을 사용하죠. 사진을 뚫어지게 바라봤어요. 타워는 거대한 바늘처럼 하늘 높이 뻗어 있었고 은색과 빛으로 감싸여 있었어요. 미래적이고 똑똑하고 아름다워 보였죠. 이 교수님은 계속해서 깨끗한 도시들, 잘 정리된 기차역들, 그리고 전통과 현대 디자인이 조화를 이룬 건물들의 사진을 보여주셨어요. 저는 아무 말 하지 않았지만 머릿속은 복잡했어요. 한국이 정말 이런 곳일까? 지금까지 제가 틀렸던 걸까? 또 뭘 놓치고 있는 건가? 수업이 끝나고도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었어요. 교실 바닥의 빛이 황금빛으로 변했어요. 손가락으로 노트 가장자리를 톡톡 쳤죠. 가슴속에서 이상한 감정이 자라나는 걸 느꼈어요. 부끄러움도 아니고 자부심도 아닌 뭔가 다른 감정이었어요. 호기심이었죠.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높고 빛나는 타워 사진이 떠올랐고 이 교수님의 부드러운 목소리도 기억났어요. 한국의 선물은 혁신입니다. 마음을 열면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어요. 노트를 집어들고 빈 페이지를 폈어요. 맨 위에 큰 글자로 적었습니다. 왜 한국일까? 그 밑에 두 개의 상자를 그렸어요. 왼쪽에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한국은 그냥 남을 따라한다. 진짜 창의성이 없다. 트렌드를 따라갈 뿐 이끌지 못한다. 그리고 오른쪽에 빈 상자를 바라봤어요. 아직 뭘 적어야 할지 몰랐어요. 하지만 알아내고 싶었어요. 그리고 아직 놀랄 일이 더 남아 있었어요. 아직 끝나지 않았거든요.
그날 밤 이후로 한국이 계속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 컴퓨터 앞에 앉아서 한국 건축을 검색했어요. 처음에는 그냥 호기심이었죠. 하지만 클릭할 때마다 더 깊이 빠져들었어요.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의 곡선미, 서울시청의 파도 같은 외관, 그리고 한옥과 현대 건축이 어우러진 북촌의 풍경들. 제가 알던 한국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잠실의 롯데월드타워만이 아니었어요. 부산의 해운대 센텀시티, 인천 송도 국제도시의 미래적 스카이라인까지. 이 모든 게 정말 한국에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어떻게 이런 걸 모르고 있었지? 며칠 동안 밤새워 자료를 찾았어요. 한국의 건축가들, 그들의 철학, 전통과 현대를 융합하는 독특한 접근법들. 읽으면 읽을수록 제가 얼마나 무지했는지 깨달았어요. 한국이 단순히 따라하기만 하는 나라가 아니라 자신만의 독창적인 길을 걷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죠. 그리고 무엇보다 부끄러웠어요. 제가 그동안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다는 게요. 친구들과 함께 한국을 비웃었던 그 모든 순간들이 떠올랐어요. 실제로 보지도 않고 경험하지도 않고서 판단했던 제 모습이 너무 창피했어요. 나는 건축가가 되고 싶다면서 이렇게 좁은 시야를 가지고 있었구나. 이 교수님의 말씀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어요. 마음을 열면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어요. 맞아요. 저는 마음을 닫고 있었던 거예요. 선입견이라는 벽 뒤에 숨어서요. 그때 깨달았어요. 진짜 건축가가 되려면 직접 가서 봐야 한다는 걸요. 그래서 곧바로 한국으로 가는 비행기표를 끊었습니다. 비행기 바퀴가 한국 땅에 부드럽게 닿았어요. 창밖을 보니 깔끔한 도로와 반짝이는 지붕들, 그리고 푸른 공원이 보이더군요. 모든 것이 조용하고 깨끗해 보였습니다. 이게 바로 서울이구나. 심장이 조금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공항에서 가이드 박민서 씨를 만났습니다. 밝게 웃으며 저의 이름이 적힌 작은 팻말을 들고 있더군요. 안녕하세요, 자오신 씨. 유창한 중국어로 인사했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발음이 거의 완벽했거든요. 호텔로 가는 택시 안에서 창밖을 바라봤어요. 넓은 길, 조용히 달리는 차들, 시끄러운 경적 소리도 없고 소리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베이징과는 다르더군요. 택시 기사마저 조용히 말했어요. 핸드폰에 적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조용히 말한다. 소리치지 않는다. 너무 예의 바르다. 길에 쓰레기가 없다. 매우 깨끗하다. 체크인을 마친 후 박민서 씨가 말했어요. 먼저 롯데월드타워를 구경해 볼까요? 지원서에 언급하셨잖아요. 저는 빠르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건물이 이 모든 여행의 시작이었거든요. 잠실로 가는 지하철을 탔어요. 붐비고 시끄러울 거라 예상했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줄을 서서 기다렸고 밀치지 않았어요. 한국어, 영어, 중국어, 심지어 일본어까지 적힌 표지판들이 보였습니다. 모두가 규칙을 따르더군요. 에스컬레이터에서도 한쪽에 서서 다른 사람들이 지나갈 수 있도록 했어요. 너무 질서정연하다. 모든 사람이 규칙을 따른다. 역에서 나오자 그것이 보였어요. 롯데월드타워.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꼭대기를 보려면 목을 완전히 뒤로 젖혀야 할 정도였어요. 유리벽이 햇빛에 반짝였고 구름들이 부드러운 장식처럼 뒤에 떠 있었습니다. 잠시 얼어붙었어요. 한국 건물이 이렇게 현대적이고 강력해 보일 줄은 몰랐거든요. 높이가 555m입니다. 옆에서 박민서 씨가 말했어요. 세계에서 5번째로 높은 건물이죠. 5번째라고요? 저는 한국이 그냥 평범한 나라라고 생각했는데 완전히 틀렸더군요. 안으로 들어갔어요. 로비는 시원하고 조용했습니다. 바닥은 거울처럼 반짝였고 사람들은 천천히 차분하게 걸었어요. 시끄러운 발걸음 소리도 없고 쓰레기도 없고 서두르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저 평화로웠어요. 엘리베이터에 탔습니다. 부드러운 목소리가 한국어와 영어로 안내했어요. 문이 닫히자 갑자기 엘리베이터가 위로 치솟았습니다. 귀가 먹먹해졌지만 어지럽지는 않았어요. 화면에는 올라가는 층수가 표시되었습니다. 50층, 80층, 100층. 그리고 문이 열렸어요. 저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서울 전체가 거대한 지도처럼 펼쳐져 있었어요. 한강이 은빛 리본처럼 도시를 가로질렀고 자동차들은 작은 장난감처럼 보였습니다.
건물들이 깔끔하게 줄지어 서 있었고 공원과 나무들이 녹색 점들처럼 곳곳에 있었어요. 하늘이 더 가깝게 느껴졌고 구름들은 손에 닿을 것 같았습니다. 순간 한국이 정말 대단하다고 느껴졌어요. 내려오는 길에 박민서 씨가 물었어요. 어떠세요? 저는 그녀를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놀랐어요. 한국이 그냥 따라하는 나라인 줄 알았는데 이건 완전히 다르네요.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많죠. 하지만 진짜 한국을 보면 마음이 바뀌는 경우가 많답니다. 저는 그 말을 믿었어요. 그날 밤 호텔에서 그 경치를 계속 떠올렸습니다. 눈을 감으면 다시 그 반짝이는 타워가 보였어요. 예의 바른 사람들, 깨끗한 길, 평화로운 엘리베이터 여행이 생각났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누군가를 따라하는 나라가 아니었어요. 한국은 자신만의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제서야 그것을 보기 시작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났어요.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눈이 떠졌죠. 너무 설레서 잠을 잘 수가 없었거든요. 오늘은 KTX를 타는 날이었어요. 한국의 고속열차 말입니다. 책에서 읽어보고 사진도 받고 동영상도 봤지만 이번에는 직접 타보는 거였죠. 박 선생님이 호텔 로비에서 종이컵 2개를 들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자, 여기 하며 웃으면서 말했죠. 여행을 위한 따뜻한 한국 차야. 우리는 서울역으로 걸어갔어요. 큰 유리 건물이 아침 햇살 아래 반짝이고 있었죠. 바닥은 번들번들했고 4개 언어로 쓰인 깔끔한 안내판들이 곳곳에 있었어요. 모든 게 따라가기 쉬웠답니다. 기차표를 찍고 플랫폼으로 향했어요. KTX는 서울에서 부산까지 약 2시간 30분이 걸려 박 선생님이 말했죠. 400km가 넘는 거리야. 저는 눈을 깜빡였어요. 2시간 30분이라고요? 베이징 시내를 러시아워의 한쪽 끝에서 다른 쪽 끝으로 가는 것보다 빠르잖아요. 플랫폼은 넓고 깨끗했어요. 소리 지르는 사람도 없고 어수선하지도 않았죠. 사람들은 조용히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휴대폰을 보거나 책을 읽으며 말이에요. 정말 평온했습니다. 그때 들렸어요. 부드러운 휘익 소리가 말이죠. 기차가 오고 있었어요. 돌아보니 은색 기차가 날개 달린 총알처럼 보였어요. 기차는 삐걱거리는 소리 하나 없이 부드럽게 역으로 미끄러져 들어왔죠. 매끄럽고 빠르고 조용했어요. 문이 부드러운 삐 소리와 함께 열렸어요. 박 선생님과 저는 안으로 들어갔죠. 좌석은 넓고 편안했어요. 창문은 컸고 모든 게 깨끗하고 깔끔했답니다. 저는 창가에 앉아 가방을 테이블에 올려뒀어요. 기차가 움직이기 시작했죠. 처음에는 거의 못 느꼈어요. 너무 부드러웠거든요. 그런데 건물들이 창밖으로 날아가기 시작했어요. 나무, 들판, 작은 집들이 쏜살같이 지나갔죠. 휴대폰을 확인해 보니 기차는 시속 305km로 달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안은 거의 조용했어요. 박 선생님과 작은 목소리로 대화해도 완벽하게 들을 수 있었죠. KTX는 빠르고 조용했고 더해서 부드럽게 느꼈습니다. 이 속도에서 이렇게 평온할 수 있다니 믿기지 않는다. 박 선생님이 웃으며 말했어요. 비행기 타는 기분이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더 좋아요. 흔들리지도 않고 무섭지도 않아요. 강, 초록 들판, 작은 마을, 터널을 지나쳤어요. 밖 풍경은 모두 평화로워 보였죠. 갑자기 스피커에서 부드러운 목소리가 나왔어요. 다음 역은 부산입니다. 벌써요? 시간이 훌쩍 지나갔더군요. 부산역으로 들어가면서 창밖을 보니 멀리 바다가 보였어요. 하늘은 파랗고 공기는 상쾌해 보였죠. 마음이 가벼워졌어요. 기차에서 내렸어요. 돌아서서 KTX의 은색 차체를 바라봤죠. 저는 웃었어요. 중국에 있을 때는 우리만이 최고의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제 다른 걸 알게 됐죠. 한국은 그냥 빠르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똑똑하게 움직인다는 걸 말이에요. 그날 기차는 저를 다른 도시로 데려간 게 아니었어요. 옛날 생각들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세상을 보는 새로운 방식에 가까워지게 해줬답니다. 부산에 도착하자마자 바다에서 불어오는 시원한 바람을 느꼈어요. 하늘은 맑았고 건물들은 현대적이었으며 공기도 정말 깨끗했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마셨죠. 베이징의 붐비는 거리와 탁한 공기와는 너무 달랐어요.
하지만 점심 식사 후에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기침을 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간지러움이었는데 곧 목이 아프고 머리가 아파왔습니다. 물을 마시고 쉬어봤지만 소용없었어요. 박 선생님이 바로 알아차렸죠. 조신 씨, 안색이 좋지 않네요. 박 선생님이 친절하게 말했어요. 근처 병원에 가봅시다. 걱정하지 마세요. 여기 의료 서비스는 빠르고 안전해요.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행 중에 아프고 싶지 않았지만 동시에 걱정도 됐어요. 비용이 많이 들까? 오래 기다려야 할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이해할 수 있을까? 역 근처의 작은 병원으로 들어갔어요. 병원이라기보다는 깨끗한 호텔 같았습니다. 공기는 상쾌했고 의자는 부드러웠으며 벽은 하얗고 밝았어요. 접수처에서 박 선생님이 제 여권과 여행자용 카드를 보여줬습니다. 이건 국제건강지원 카드예요. 박 선생님이 설명했어요. 한국 시스템과 연결되어 있어서 관광객들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답니다. 접수 직원이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긴 대기를 예상하고 앉았는데 5분도 안 되어 간호사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저는 눈을 깜빡였어요. 벌써요? 간호사를 따라 작은 진료실로 들어갔어요. 의사가 따뜻한 미소로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또렷한 영어로 말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빨리 검진해 드릴게요. 작은 기구로 목을 확인했어요. 다른 도구로는 부드러운 삐소리와 함께 체온을 쟀습니다. 아프지도 않았고 복잡하지도 않았어요. 빠르고 차분하고 전문적이었죠. 가벼운 감기예요. 의사가 말했어요. 심각하지 않습니다. 약을 드릴게요. 내일이면 좋아질 거예요. 그게 끝이었어요. 추가 검사도 없고 이상한 서류도 없고 더 많은 돈을 내라는 압박도 없었습니다. 그저 명확한 치료였죠. 나와서 간단하게 약국 창고에서 약을 샀어요. 총 비용은 정말 적었습니다. 평소 큰 카페에서 커피 한 잔 사는 것보다 저렴했어요. 저는 이렇게 노트에 적었습니다. 명확한 절차. 스트레스 없음. 바가지 없음. 한국의 의료 서비스는 정직하고 빠르다. 밖으로 나와서 박 선생님을 봤어요. 정말 놀라웠어요. 베이징에서는 의사 한 명 보려고 큰 병원에서 몇 시간씩 기다려야 해요. 그리고 청구서는 항상 복잡하고요. 박 선생님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여기서는 간단하게 만들려고 노력해요. 건강이 중요하니까요. 모든 사람이 스트레스가 아닌 도움을 받을 자격이 있어요. 저는 약하게 웃었어요. 약봉지까지 예쁘네요. 박 선생님이 웃었어요. 한국에 오신 걸 환영해요. 그날 밤 약을 먹고 일찍 쉬었습니다. 몸은 약했지만 마음은 따뜻했어요. 단순히 놀란 것이 아니라 깊이 감동받았어요. 눈을 감으며 생각했어요. 이 나라는 단순히 똑똑한 게 아니라 부드럽기도 하다는 걸요. 그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훨씬 나아졌어요. 약이 정말 신기하게 효과가 있었죠. 기침은 거의 사라졌고 몸도 가벼워졌습니다. 호텔 방 창문을 열고 미소를 지었어요. 공기가 상쾌하고 부산 하늘이 맑은 파란색이었거든요. 이제 한국을 더 탐험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박 씨가 평소처럼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아래층에서 저를 맞이했어요. 오늘은 스마트한 곳들을 구경할 거예요. 한국이 어떻게 미래를 보호하는지 보게 될 거랍니다. 흥미로운 얘기였죠. 저는 급하게 노트를 챙기고 그녀를 따라 나섰어요. 첫 번째 목적지는 해안 근처의 큰 공원이었습니다. 산책로 양쪽에 나무들이 줄지어 있었고 색색의 꽃들이 곳곳에 피어 있었어요. 가장 놀라운 건 모든 곳이 얼마나 깨끗한지였죠. 쓰레기도 없고 담배꽁초도 없었어요. 그냥 자연 그대로였습니다. 공기도 달랐어요. 베이징에서 가끔 느끼는 것처럼 코를 찌르지 않았거든요. 고개를 들어보니 길을 따라 작은 기계들이 있더군요. 대기질 측정기와 먼지 집진기였어요. 가족들이 소풍을 즐기고 학생들이 나무 아래서 즐겁게 수다 떨고 아이들이 안전한 길에서 자전거를 타는 모습을 봤어요. 모든 사람이 편안해 보였죠. 소리치는 사람도 없고 쓰레기 버리는 사람도 없었어요. 그냥 걷기만 해도 마음이 평온해졌습니다. 그때 박 씨가 조용히 지나가는 버스를 가리켰어요. 저건 전기버스예요.
깨끗한 에너지를 사용하도록 노력하고 있죠. 저는 눈을 깜빡였습니다. 버스도 친환경이에요?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곧 택시도 모두 전기로 바뀔 거예요. 한국은 다음 세대를 위해 더 깨끗한 공기를 원하거든요. 다음으로 무료 와이파이가 있는 작은 광장에 갔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신호를 확인해 봤어요. 엄청 빨랐죠? 기다림도 없고 지연도 없었어요. 이런 야외 공간에서도 동영상을 보거나 큰 파일을 몇 초 만에 다운로드할 수 있었답니다. 한국 인터넷은 어디에나 있고 빨랐어요. 죽은 구간이 없었죠. 걷다가 버스 도착 시간을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큰 디지털 화면을 봤어요. 각 버스에 현재 몇 명이 타고 있는지도 나와 있었죠. 정말 놀랐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물었어요. 각 버스에 스마트 센서가 있어요. 사람들이 덜 붐비는 버스를 선택할 수 있게 도와주죠. 시간도 절약하고 안전하기도 하고요. 이런 건 처음 봤습니다. 나중에 정부 건물 앞을 지나갔어요. 그 밖에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큰 터치스크린이 있었죠. 거기서 시에서 도로, 학교, 공원 등에 어떻게 돈을 쓰는지 볼 수 있었어요. 모든 게 공개되어 있고 명확했습니다. 완전 투명해요. 시민들에게 비밀이 없어요. 고향에서 그런 정보를 찾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생각났어요. 이게 보통이에요? 물었죠. 네, 한국에서는 정부가 국민의 신뢰를 얻으려고 노력해요. 신뢰가 도시를 강하게 만들거든요. 그 말이 마음에 깊이 남았습니다. 해가 지기 시작하자 바닷가 벤치에 앉았어요. 수평선을 바라보며 그날 본 모든 것들을 생각해봤죠. 한국은 지금만 생각하지 않아요. 한국은 내일을 생각합니다. 한국은 공기를 보호해요. 한국은 사람들의 시간을 존중하죠. 외국에서 이렇게 안전하고 연결되어 있고 희망적인 느낌을 받은 적이 없었어요. 그날 저녁 노트를 다시 봤습니다. 거의 10페이지를 채웠더군요. 그리고 모든 페이지에 같은 느낌이 담겨 있었어요.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이었어요. 아침 햇살이 호텔 창문으로 들어왔습니다. 부드럽고 따뜻한 손길이 작별 인사를 하는 것 같았죠. 저는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노트북을 들고 있었어요. 이제 제법 두꺼워진 노트에는 보고 느끼고 배운 것들이 가득했습니다. 첫 페이지를 열어 도착했을 때 썼던 글을 읽어봤어요. 한국은 그냥 남을 따라하기만 한다. 진짜 창의성이 없다. 누가 한국 건물을 공부하려고 하겠어? 미소가 나왔습니다. 다른 사람이 쓴 것 같았어요. 박 씨가 호텔 로비에서 작은 종이봉투를 들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거 드릴게요. 떠나기 전에 작은 선물이에요. 봉투 안에는 KTX 기차 미니어처와 롯데월드타워 엽서가 들어있었습니다.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고맙습니다. 정말 소중해요. 공항에 가기 전에 항구 근처를 산책했어요. 바다가 햇빛 아래서 반짝였습니다. 바람이 시원했죠. 젊은 커플이 사진을 찍고 있었어요. 도시가 우리 주변에서 부드럽게 움직였습니다. 모든 것이 리듬을 가진 것 같았어요.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조용한 언덕에 작은 미술관이 있었어요. 지역 작가들이 도시를 그린 그림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깨끗한 거리, 푸른 공원, 유리 건물들, 조용한 기차들. 달빛 아래 롯데타워를 그린 그림 하나를 유심히 봤어요. 도시를 미래로 이끄는 등대 같았습니다. 그때 머릿속에서 뭔가 딱 떠올랐어요. 한국은 단순히 따라하는 게 아니다. 한국은 자기만의 방식으로 앞서가고 있다. 그 생각이 가슴속에 비처럼 자리 잡았습니다. 공항 근처 작은 카페에 들렀어요. 주변을 둘러봤죠. 의자는 단순했고 음악은 부드러웠어요. 벽에는 디지털 화면이 있었는데 바깥 공기질, 버스 시간표, 날씨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유용하고 깔끔하고 똑똑했어요. 한국의 모든 것이 그랬죠. 마지막 일정을 마치며 저는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중국에서는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서로 밀치며 자리를 차지하는 게 당연했어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모든 사람이 차례를 기다리며 줄을 서더군요. 에스컬레이터에서도 한쪽을 비워두고 서는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중국 고속철도도 빠르지만 저는 KTX의 정시성에 놀랐어요. 중국에서는 지연이 자주 발생하고 소음도 심한 편인데 한국은 조용하면서도 정확했답니다. 지하철 환승 시스템도 훨씬 직관적이고 편리했죠.
의료적인 면에서 중국에서는 좋은 병원을 가려면 새벽부터 줄을 서거나 비싼 비용을 감수해야 해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동네 병원에서도 빠르고 합리적인 진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료진의 친절함도 인상 깊었습니다. 중국도 IT 강국이지만 한국의 무료 와이파이 품질은 다른 차원이었어요. 지하철 안에서도 끊김없이 고화질 영상을 볼 수 있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곳곳에 스마트 화면과 강력한 인터넷 속도도 놀라웠죠. 정부 정책이나 데이터에 접근하기가 사실 중국에서는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반면 한국 정부는 시민들과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유하더군요. 특히 코로나 시기에 실시간 정보 공개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제가 살던 곳에서는 미세먼지와 환경 문제가 늘 걱정거리였어요. 한국의 깨끗한 공기와 체계적인 재활용 시스템을 보니 부러웠습니다. 곳곳에서 볼 수 있는 친환경 정책들도 인상적이었죠. 잠시 멈춰서 제가 정리한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사람들의 이야기였어요. 어떻게 살아가고 서로를 어떻게 배려하며 미래를 어떻게 존중하는지 말이에요. 저는 한국이 작다고 생각하며 왔었어요. 이제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남이 걸 그대로 카피하는 나라가 아닌 창조하며 발전하는 나라라는 걸요. 공항에서 체크인을 마치고 큰 유리창 앞에 섰어요. 밖에서는 비행기들이 활주로를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가 저를 집으로 데려다 줄 거예요. 혼잣말로 중얼거렸어요. 고마워요, 한국. 세상을 보는 제 시각을 바꿔줘서. 그리고 마음 깊이 약속했습니다. 언젠가는 사람들을 연결하고 자연을 보호하며 삶을 더 나아지게 만드는 건물을 설계하겠다고요. 여기서 본 것들처럼 말이에요. 언젠가 다시 돌아올 거예요. 관광객이 아니라 한국의 일부분이 되어서요. 그날이 오면 자랑스럽게 말할 거예요. 이 꿈은 한국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떤 느낌이 드셨나요?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고 이 사연의 감동을 주변 친구들과 가족에게도 공유해주세요. 지금까지 동감할 수 있는 이야기 감동동감이었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